안녕하세요. 삼국시대에 대해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서울이 왜 중요할까요? 이때 당시에 지금이야 뭐 한반도 중심부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 삼국시대 당시 약 1500년 전이죠. 1500년 전 당시 한강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한강 유역은 평야지대로 당시 농경 사회였던 농사에서 적합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해상 교역로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이랑 중국이랑 굉장히 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중국과 그리고 이 한반도를 가진 국가와 교류가 쉬웠겠죠. 그러니까 이 한강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삼국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강 지역을 가진 시대의 국가가 그 국가 최전성기였던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후 수업에서 이것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중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분열기였어요. 그래서 중국은 동맹국가 필요하기 때문에 삼국은 이 국제적인 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했어요. 이 과정에서 삼국의 경쟁은 영토를 둘러싼 대결에서 점차 국가의 존망이 걸린 대규모 전쟁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더 확대돼서 동아시아의 국제전으로 변모하게 되었죠. 그림은 제일 먼저 그 한강 유역을 차지한 백제의 모습을 한번 확인하고 그 이후의 상황으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먼저 백제는 만의 서국 중 하나로 출발하였는데 한강 유역 발판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삼국 간 경제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3세기 고이왕이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그리고 그 기반으로 4세기에 근초고왕이 마한이 전라도 쪽을 복속하고 이 지역을 기반으로 외와 교류를 맺기 시작했어요. 이 전라도 지역은 지금으로 곡창 지역으로 유명하죠. 그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쌀 생산량이 우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만큼 국력도 강해졌어요. 그래서 백제는 이 한강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중국과 백제, 가야, 외를 엮는 해상교역로의 주요 거점 역할을 하였어요.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남조라 부를게요. 이 남조와 교류를 맺고 가야외와 친선 관계를 구축하여 대외 관계를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이제 백제의 상황 이후도 고구려의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고구려는 전연의 공역으로 크게 타격받았고 이게 고국 원학이거든요. 이 전에 미천왕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 4세기 고주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한은 이 한반도 지역에다 군현을 세워요. 그리고 이 군현이 낙랑군, 대방군이라 불리는 군현인데요. 이 군을 공격하여 중국세를 모욕하는데 이 왕은 바로 미천왕이에요. 여러분 교과서에 필기해 주세요. 미천왕이라고. 그리고 미천왕이 이렇게 영토를 석정하는 가운데 이제 북쪽과 중국 쪽 그리고 백제 쪽에서 이 모습을 간과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의 왕인 고국원왕을 근초광이 살해해버려요. 그 백제가 북진하는 와중에 고국원왕이 이를 방어하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는 이후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죽었고 국가가 전쟁 화마에 휩싸였잖아요. 미안해요. 이 상황에서 소수리왕이라는 왕이 중국의 전진과 수교하여 대외 관계를 안정시켜요. 이 전진은 지금 북조예요. 그리고 불교를 공인하고 일령을 반포하여 중앙 집권의 통치제를 마련하고 이런 토대 위에서 광개토대왕이 등장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고국 원왕 때 위험했던 국가의 존망을 소수림왕이 안전한 내치와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내치를 다지고 그다음에 그 기반으로 해서 광개토대왕이 대외 정쟁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먼저 광태대왕은 신라를 더 왜구를 격퇴하였고 과야를 공격하였으며 이제 요동과 만주 일대를 장악하여 동아시아의 강자를 공략하게 되었어요. 이런 모습이 가장 보일 수 있는 게 광개토대왕 능비인데요. 여러분 교과서 20페이지에 광개토대왕 능비 잠깐 확인하시면 이제 이 광개토대왕 능비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장수왕 수업 부분을 마저 끝내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장수왕은 광개토대왕의 아들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거의 제위를 80년간 하셨으니까 거의 100살 넘게 사셨다고 하시는데, 이 장수왕께서는 이제 광개토대왕께서 북쪽과 서쪽을 점령하셨으니까 이제는 남쪽으로 내려가기 위한 정책을 시작해요. 그래서 장수왕은 중국의 남북주와 동시에 교류하여 신뢰를 추구하고 이제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하게 돼요. 이 평양으로 천도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이제 한반도 유역을 공격하겠다는 다짐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국내성 기반이었던 귀족들을 무너뜨리고 평양으로 새로 천도해서 왕권을 그만큼 강화시키겠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후 백제를 밀어내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됐어요. 이때부터 최대 고구려의 전성기가 벌어지게 돼요. 나타나게 돼요. 고구려가 어디까지 확장했다고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사료가 충주 고구려비인데요. 이 충주 고구려비에서는 신라를 동이 매금이라 하면서 고구려 주시의 천하관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광개토대왕을 잠시 보시면 이거는 이제 광개토대왕의 무덤에 새겨진 비인데요. 당연히 장수왕이 만들었겠죠. 광개토대왕 능비에서 이제 영락이라는 대왕이 칭호를 사용했고, 그리고 이제 백제와 신라를 아래로 보면서 이제 고구려의 왕은 이제 하늘의 자손이며 이제 어머니는 물의 신이라는 이런 자부심, 독자적인 천하관을 구축해 나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백제는 고구려에 밀리면서 크게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이 당시 계로왕이라던 왕이었는데요. 장수왕에게 죽었어요. 계로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수왕이 평양을 천도한 다음에 한강 지역을 점령했다 했잖아요. 이 시기에 계로왕이라는 왕이었는데, 계로왕이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제 중국 북조에다가 문서를 보내요.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고구려에 위험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신을 장수왕이 들키게 돼서 장수왕이 이걸 백제를 공격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는데요. 이때 그 왕이 계로왕이었어요. 이 계로왕 때 이제 계로왕이 이제 장수왕이 죽어버리고 이제 점점 밀려나게 되는 거죠. 이 시기에 백제는 신라와 나제 동맹을 맺게 대응해요. 이게 동성왕인데요. 동성왕이 신라와 나제 동맹을 맺으면서 이 대응하고 이제 한강 지역을 대신에 이제 수도를 천도하게 돼요. 웅진으로. 이 웅진을 천도한 것을 기반으로 이제 백제는 점차 내치를 다지면서 부국강병을 이루도록 해요. 여기서 무령왕이 지방 22당으로 파견하고 지방 통제를 강화했는데요. 여러분 교과서 잠깐 26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26페이지 보시면은 백제 무령왕비와 지석과 집묘수라는 굉장히 특이한 상이 있는데, 이 사료들을 통해서 백제가 중국과 적극적인 교류를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만큼 백제의 무령왕이 지방의 내치와 그리고 외교적인 외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성왕이라는 왕이 이제 더 해외 팽창을 이루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은 웅진행과 사비가 더 남쪽인 걸 할 수 있는데 왜 사비가 더 공격적인 위치, 팽창적인 그 성격을 가졌는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웅진은 약간 춘천과 같은 분지 지역이라면 사비는 허허벌판의 평양 지역이에요. 그래서 웅진은 적을 막기 쉬운 반면에 다른 데로 내가 군대를 이동하기도 힘들어요. 대신에 사비는 평야 지역이니까 내가 수비를 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대신에 공격을 하는 것도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비를 천도하는 게 그만큼 대팽창을 목적으로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성왕은 사비를 천도하여 이제 중앙과 지방 통치 제도를 재정비하였고 이제 고구려가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나지 동맹을 기반으로 신라와 함께 고구려의 한강 지역을 공격해요. 근데 신라의 진흥왕이라는 왕이 백제 성왕에 배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신라에 뺏기고 지금 여러분 지도에 관산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관산성이라는 데에서 이제 성왕이 진흥왕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돼요. 이후로 백제는 신라와 철천지 원수 관계가 돼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주인공이었던 신라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신라의 지증왕은 우경과 수리산업을 통해서 농업 생산력을 크게 늘리게 되었어요. 국호는 신라라고 하며 이제 중국의 호칭이 왕위를 정식적으로 채택하게 돼요.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라의 지역이 원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기는 가야가 있으니까요. 근데 중국과 교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보통 고구려와 백제와 함께하는 사신단을 파견하면서 신라가 중국의 문물을 이제 좀 다량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되게 조금씩 수용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게 왕권이 강화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지증왕 때 이제 신라가 갑자기 성장을 하게 돼요. 이제 그걸 기반으로 또 법흥왕은 물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여 중앙 집권 고개 국가로서 통치 체제를 완성하게 돼요. 이게 동시에 이제 금강가야를 흡수 통일하게 되면서 이제 낙동강 하류 유역을 확보되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점이 이제 일본과도 교류를 할 수 있으며 이곳이 김해거든요. 김해는 또 평야가 되게 장대한 평야가 있는 지역이라서 곡식을 농업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서 신라가 갑작스럽게 큰 성장할 수 있는 주요 계기가 돼요. 죄송해요. 문제 왔네요. 진흥왕 때 그다음에 화랑도를 조직하여 이제 좀 이 화랑도를 군사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이제 이때부터 아까 보았죠. 그 백제의 성왕과 같이 연계해서 한강을 했다가 진흥왕이 배신을 해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죠. 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걸 계기로 해서 대가야를 정복해요. 그리고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하고 이 진흥왕 때 최고 전성기를 이루면서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돼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잠깐 찾아보시면 되는데 단양 적성비와 그리고 여러 비문이 있어요. 비문을 확인해 보시면서 함께 신라의 진흥왕의 발전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수업 마치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는 신라가 통일하는 과정과 그리고 중국이 이제 5호 16국이라는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수당이라는 왕조가 등장해야 되는데 중국의 정세 변화가 이 신라의 통일에 어떤 관계를 미쳤는지 그것 중점으로 해서 신라의 통일 과정과 신라의 통일 이후 발해와 신라를 공부하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